에헤이, 참 아쉽네. 합시다. 자, 변이와 자연 선택에 의한 생물의 진화. 자, 변이. 말 그대로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동일한 종 내에서 한 마리 한 마리 개체별 차이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변이라고 합니다. 왜 내가 오늘 수업을 기다린 게 억울해서라도 휴강을 못 할 것 같아요. 씨발, 나 오늘 12시부터 수업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원래는 이 변이라는 거는 선천적 변이와 후천적 변이가 난다고. 선천적 변이를 우리가 유전자에 의한 변이라 그래요. 유전자, 즉 유전적 변이. 그럼 우리가 잠깐 상상만 해보자고. 아직 안 배운 상태라도 뭐 방학 때 한번 보긴 했지만, 유전적 변이라는 말 자체는 뭐를 의미한다? 유전자 돌연변이. 돌연변이까지 아니더라도 돌연변이잖아. 돌연변이는 왜 돌연변이냐면 부모한테 없는 형질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서 돌연변이야. 그럼 얘는 그냥 변이야, 유전적 변이. 그럼 뭔데? 아니 그거랑 상관없다니까. 형제 있지? 네가 형이냐 동생이냐? 형이요. 자, 네랑 네 동생이 똑같냐? 아니요. 다르지? 왜 다른데? 유전자가 다르니까요. 그게 유전적 변이야, 그냥. 봐봐, 유성 생식을 하는 이상, 설사 한부모 밑에 있을지라도 유성 생식을 하고 있는 이상은 일란성 쌍둥이가 아니면 분명히 유전자 뭔가 하나는 다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뭔가 하나가 다르게 태어나면 그게 변이에요. 그게 유전적 변이인 거야. 응? 그러니까 유전자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그 결과로 개체별 차이가 생긴다가 선천적 변이에요. 그 중에서 돌연 변이는 갑자기 부모한테 그치 전혀 없던 게 완전히 생뚱맞게 뿅 하고 나타나는 게 돌연 변이. 흑인 부모 사이에 갑자기 백인이 뿅? 이거 알비노. 가능하다는 거죠. 생김새 다 흑인인데 피부가 흰색이야. 심지어 눈동자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자, 후천적 변이는 이게 이제 경험인 거죠, 결국. 경험이나 뭐 외상.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변이라고 한다면 뭐를 지칭한다? 선천적인 유전적 변이를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유전적 변이니까 유성생식을 통해서 자손에게 전달이 되고, 후천적 경험, 외상, 결국적으로 얘는 획득 형질인 거잖아. 얘가 살아가는 동안 선천적이 아닌 생활 과정에서 얻게 된 형질, 이런 획득 형질하고 구별이 되는 거지. 얘는 유전자에 기록이 돼 있는 형질이야, 없는 형질이야? 없는 형질. 그래서 얘는 유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는 유전이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변이의 예, 무당벌레 딱지날개 무늬색이 다양하다. 사랑앵무 깃털색이 다양하다. 길가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 털 색깔이 다양하다.
응? 품종까지 안 가더라도 그냥 소위 말하는 코숏, 동네 길고양이, 그 군대 가면 흔히 보는 짬타이거. 그게 부모 색깔이 넘어가요, 실제로. 그러니까 치즈냥, 그 치즈냥이라고 부르는 애들이잖아, 노란색 얼룩무늬. 걔네들끼리 결혼시키면 웬만하면 치즈로 태어나. 턱시도끼리 결혼시키면? 그치, 웬만하면 턱시도가 나오고, 그 사이에서 모양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흰놈들끼리 결혼시키면, 근데 문제는 이게 있어요. 고양이랑 토끼 같은 요 약간 약한 동물들한테 종종 나타나는데, 임신 중일 때 또 임신이 돼. 그러다 보면 바람을 폈을 때 새끼가, 그러다 보면 고등어 턱시도에 치즈가 섞이면 카오스가 되는 거야. 삼색냥이. 근데 그 털 무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뭐다? 그치. 어쨌든 간에 물려받아서 그게 털 무늬가 그렇게 섞여간다는 거야. 그런 게 전부 다 뭐다? 유전적 변이다. 이해가 되죠? 자, 왜? 그럼 이 유전적 변이가 생기는 이유. 크게 두 가지.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야. 유성생식과 돌연변이. 자, 돌연변이를 우리가 유전자적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뭐냐? 돌연변이를 유전자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3염기 조합이나 코돈에서 염기 하나의 연결에 삑사리가 나면서 아미노산 지정이 바뀌게 되면 없던 형질이 나타나죠. 단백질 구조가 바뀔 테니까. 맞지? 네. 그런데 문제는 어쨌거나 그렇게 삑사리가 나도 걔는 유전자에 기록이 돼 있는 상태인 거잖아. 네. 그러면 그거는 후손에게 유전이 되지. 이렇게 돌연변이로 없던 형질이 추가로 생기는 와중에 유성생식. 부모가 가진 유전자의 절반씩을 받으면서 우열의 원리 등등등을 거쳐서 같은 형제들끼리 일지라도 다 다양한 유전자 조합으로 태어나잖아. 그 와중에 돌연변이가 섞이고 하면서 이제 짬뽕이 돼가지고 되게 다양한 형질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네. 그래서 돌연변이는 유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더 다양한 사람이 생겼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죠. 사람이라는 종,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종은. 왜 그럴까? 자연선택. 일종의 자연선택이긴 해요. 그것도. 돌연변이는 그 실치적 기능성 능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능력값 자체가 좋을 수도 있지만 능력이 뛰어난 게 번식에 유리하다고만 볼 수는 없다.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 아이씨, 팔 4개였으면은 좀 더 편하게 일할 텐데. 아이씨, 짐도 많고지.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의 삶에서 팔 4개면 훨씬 뛰어난 능력을 볼 수 있겠지. 근데 팔 4개인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을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번식에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는 거야. 그게 자연선택의 묘미죠. 강자전이 아닌 거야. 황산벌 영화에서 나온 그 김유신의 대사.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게야.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쓰는 게야.
적자 생존의 끝이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 저기 봐봐. 원래 공작은 푸른색 깃털 유전자로 저렇게 푸른 공작이 나와야 되는데, 저 밑에 게 이제 알비노죠, 알비노. 이게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멜라닌 색소를 포함한 유색 색소를 만들어야 되는 색소 합성 효소를 지정할 염기에 삑사리가 나면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못 만들죠. 그치, 색소가 없는 동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저런 흰 공작. 그럼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나 동양에서는 되게 뭐 상서롭다느니 뭐 더 뛰어난 무엇인가처럼 막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다. 봐봐. 백호, 백사. 그 다음에 그 시베리안 허스키나 말라뮤트에서 나오는 그거 오드아이. 간지나잖아. 근데 오드아이 양쪽 다 생기는 개는 그의 맹견입니다. 맹견. 실에 없어져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 맞겠어. 자, 이제 요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거고, 유성 생식 과정에서 유전자가 섞인다. 네. 저기 보면은 얼룩개 2마리를 섞었더니 흰색 얼룩 검정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자, 요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변이고요. 그 뒤에 이제 자연 선택에 언급이 되고 자연 선택의 예시가 나오는데 저거는 뒤에부터 넘어가 봅시다. 26쪽으로. 자, 진화론. 진화를 한 방에 정리를 해놓고 가는 게, 진화론의 이야기를 하면 자연선택 이전에 늘 같이 이해하고 배워야 되는 이론이 하나 있죠. 받아들여지지 않은 초기 진화론. 바로 용불용설. 이거는 아예 틀렸다고 못 박힌 겁니다. 용불용설의 뜻이 뭐냐? 용, 쓰는 거, 불용, 안 쓰는 거. 쓰는 기능은 계속해서 발달해서 더 강화될 것이고, 안 쓰기 시작한 그 부분은 계속 퇴화돼서 더 이상 쓰지 않게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사람에게도 있죠. 동이근. 귀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개나 고양이 갑자기 소리 나면 귀 쫑긋 서면서 귀 까딱까딱 움직이잖아. 사람에게도 근육은 남아있어야 해. 단지 어떻게 쓰는지 까먹어서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있잖아. 요렇게 했을 때 여기 요 힘줄이 있느냐 없느냐. 요 힘줄 없는 게 진화래네. 선생님은 아직 굵게 남아있는데 여기. 이게 원래 뭐 할 때 필요한 힘줄이냐면 나무에 매달릴 때 필요한 힘줄. 턱걸이 할 때 빼고 쓸 일이 없어.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야구 선수들에게는. 왠지 아냐? 이거 잘라다가 토미존 해요. 이거 잘라다가 이 힘줄이 되게 튼튼하고 굵은데 솔직하게 공 던지는 거나 다른 야구하는 동작에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 이거 잘라다가 여기 붙이는 거야. 이거 할 때 탕 튕기는 근육으로. 진짜요? 요 똑똑하면 양쪽에 딱 붙이면 해.
그 토미존 수술이라는 거, 그 류현진도 받았다는 그 수술 할 때 이 근육이 있으면 요게 제일 일바따래. 왜? 딴 데 쓸모가 없어. 자, 용불용설은 이제 쉽게 기린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게 이해가 쉬워져요. 원래 모든 기린들의 모가지는 짧았다. 예, 짧은 기린들끼리 나뭇잎을 뜯어먹고 사니까 위에 풀이 남아있잖아. 그걸 먹기 위해서 목을 쭉쭉쭉 빼는 연습을 하다 보니 길어졌다. 오, 그럴듯하다. 근데 있잖아요. 그 기린의 노력으로 그 기린이 모가지가 길어질 수는 있어. 왜? 우리도 운동하면 그 근육이 발달하잖아. 그 다음에 그 뭐냐, 저기 아프리카인가 남미인가 어느 부족의 그 동남아 쪽인가 모가지에 그 고리를 채워가지고 목 길어질 수 있잖아, 노력 끝에. 유자는 안 돼요. 왜? 그치.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불용설은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라는 특성을 설명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죠. 이게 되면 끔찍하게 돼요. 봐봐. 그 최근에 선생님이 되게 재미있게 봤던 유튜버의 그 억만우 누님과 그 뭐 무슨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이제 그것도 이제 대놓고 약 쓰고 하는 그 대회 출전하고 있는 그 보디빌더 덩치가 이래. 자기 등 긁는 게 소원이래, 자기 팔로. 일은 이게 얀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 옛날에 그 뭐냐, 코빅의 직맨 이런 애들. 몸 이래 돼 있는 애들. 얘 다 그 약 쓴 거거든. 약 없이 그렇게까지, 약 없이 특히 동양인이 그까지 못 갑니다. 근데, 그리고 그 양반 와이프도 그 양반 유튜브에 종종 나왔어요. 그리고 요즘에 뭐 외국에 대회 나간다고 나왔어. 그 둘이 결혼해서 애가 태어날 거 아니야, 언젠가. 결혼을 했으니까. 애가 태어날 때부터 배에 왕자가 응애 하겠냐? 응애! 그럴 리는 없잖아.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벤치스랩 태어나자마자 3대 5kg 하면서 응애! 아니잖아, 이거. 예,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불용설은 캔슬이에요. 그러면 이때 나오는 게 이제 자연선택. 자, 자연선택은 그 과정을 이해해야 돼요. 과잉생산. 어떤 종의 개체수가 되게 많이 태어납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난다? 경쟁. 그치. 생존을 위한 경쟁이 일어나고, 강자존이 아니라, 강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나죠. 그치. 근데 그 선택을 누가 한다? 네. 자연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맨체스터 지방에 나방이 있습니다. 친척쯤 해당되는 나방인데, 원래 맨시티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있는 그 맨체스터 지방은 영국에서도 좀 북쪽 시골입니다, 사실. 원래 거기가 숲이 되게 아름다운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 숲에는 지의류라 그래서 그 우리 모기버섯 있잖아. 그 탕수육에 들어있는 그 오독오독거리는 거. 그것도 이제 그런 버섯이나 이끼류들이 나무 밑둥을 둘러싸고 있는데, 원래 흰 버섯에 가까운 이끼들이 나무 밑둥을 둘러싸고 있어.
그리고 대부분의 곤충은요, 네. 유충인 기간이 길어요. 긴 유충 기간을 거치고 번데기를 거친 뒤에 성충이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짝짓기입니다. 그러고 남은 여생을 살아요. 네. 그러고 죽는단 말이야. 네. 그래서 맨체스터 지방에 흰색 지휘류가 숲에 많이 남아있을 때 생물학자들이 맨체스터 지방에 가서 애벌레들, 유충들과 그 성충 나방을 채취를 해봤어요. 네. 유충의 수는 비슷비슷했어. 검은 나방이나 흰 나방이나. 근데 잡힌 성충의 비율이 흰 나방이 압도적으로 많고 검은 나방 개체수가 적은 거야. 왜? 보호색이 안 되잖아. 그래서 흰 이끼에 검은 나방이 붙어 있으면 저를 잡수십시오잖아. 그런데 맨체스터가 공업 도시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석탄이나 석유, 초창기에는 매연도 심했고요. 그 매연의 결과로 흰색이었던 지류 이끼가 때가 타서 까매집니다. 그쯤에 다시 그 연구를 똑같이 진행했더니 유충의 개체수는 비슷비슷한데 성충의 개체수의 차이가 반대로 간 거야. 이제 흰색 놈들이 스나이핑 당하고 있는 거지. 다시 시간이 지났고 환경론자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부르짖었고 공장에는 매연 저감 시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지휘류는 깨끗한 흰색으로 돌아왔고요. 그 뒤에 실험을 했더니 누가 많이 살아있다? 야, 나방 둘이 멱살 잡고 UFC 뛴 거 아니잖아. 근데 살아남는 놈은 다르더라는 거지. 요런 것들이 자연선택이고. 그럼 기린으로 따져보자. 아까 용불용설 기린 이야기 나왔으니까. 기린으로 이야기를 하면 기린의 개체수가 많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모가지가 좀 더 길고 팔다리가 긴 롱다리 롱목 기린과 숏다리 숏목 기린이 생긴 거야. 그 기린의 키 차이가 생길 거 아니야. 그게 성장 과정이든 선천적이든 그런 차이는 있는데 대부분 성장 과정에서 키가 크려면 유전적으로 축복받은 유전자를 좀 받아줘야지 더 클 거 아니야. 그래서 큰 놈들과 작은 놈들이 생존 경쟁에 뛰어듭니다. 누가 나뭇잎을 잘 먹나. 누가 더 튼튼해지나. 자, 이때 모가지 긴 기린이 착하게 나는 목이 기니까 나는 위에 나뭇잎 뜯어먹을게. 목 짧은 너희들은 밑에 거 먹어 하겠냐? 그 대표적인 예가 있잖아. 친구들과 맥도날드에 가서 제일 나쁜 새끼. 아니지. 햄버거 세트 다 돌아가면서 똑같이 시켜놓고 시작하자마자 감튀를 트레이에 다 부어놓고는 햄버거 한 입도 안 먹고 감튀부터 먹는 새끼. 친구들과 중국집에 가서 탕수육 뿜빠이 하기로 해놓고 남들 짜장면 시킬 때 지 혼자 짬뽕 시켜놓고 짜장면 비비는 동안 탕수육 찍어 먹고 있는 개새끼. 있어 없어? 당연히 있겠지. 그런 식의 경쟁을 하는 거야. 그 경쟁의 끝에 결국 최종 선택은 자연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치. 선택받은 형질이 생존하는 거야. 선택을 받아낸 그 형질만 살아남는 거예요. 방금 기린은 목 긴 게 유리하고 목 짧은 게 불리했으니까 목 긴 놈이 살아남았죠. 요즘 코끼리들과 요즘 콧불소들은 어떤 자연 선택이 진행되고 있는지 아냐? 코끼리의 상아가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거의 없어졌어. 콧불소는 뿔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네, 바로 사냥꾼이 자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코끼리 왜 잡아? 그거 먹냐? 고기 먹을 거 아니잖아.
그치. 필요한 건 뿔도 아니면 그 어금니, 어금니. 송곳니인가 어금니인가 그래요. 그 상아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러면 상아가 긴 놈이 총 맞아 뒤질까요? 상아가 짧은 놈이 총 맞아 뒤질까요? 일단 있으면 둘다 좋을 것 같아요. 아니지. 긴 놈을 노려서 잡겠지. 왜 걔네들이 밀렵할 거 아니야. 다 잡아놓고 아이씨 이건 잘래 이건 기네 고를 시간이 어디 있어. 하나 잡고 째야지. 그러면 결국 살아남아서 번식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놈은 긴 놈이야 짧은 놈이야. 암컷이고 수컷이고 짧은 애들만 살아남아서 번식을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코끼리는 수명이 길단 말이에요. 생존 기간 동안 번식을 여러 번 할 거 아니야. 나방처럼 한 번 하고 죽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치. 짧은 놈들끼리 결혼해서 새끼를 낳으니까 짧은 놈들만 태어나고 그 개 중에서 긴 놈들은 총 맞아 대지니까 또 짧은 놈들만 살아남아. 코뿔소도? 재밌는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황소개구리의 크기는 줄어들고 있다. 이유! 그치. 큰 놈들부터 잡아먹혔다. 그러고 그 살아남은 형질 위주로 유전이 일어나는 거고 그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처음. 그럼 기린들 입장에선 모가지가 긴 놈들이 더 건강해서 짝짓기에 우선권이 생길 거고 그렇게 긴 애들끼리 계속 결혼해서 계속 뛰어난 우월한 차이를 내겠지. 그 와중에 짧은 애들은 점점 도태될 거고 그 결과 대가 지나고 시대가 지나고 유전이 반복되면 최종적으로는 누가 더 많이 남는다? 목 긴 놈들이 많이 남는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더 길어지겠지. 긴 유전자들끼리 계속 겹쳐질 수 있으니까. 이게 자연 선택인 거야. 응? 자, 저기 애벌레들 같은 경우. 애벌레들 이야기 아까 그 우리 맨체스터 나방 이야기랑 똑같잖아. 다양한 색깔을 가진 애벌레가 있었다. 그 나뭇잎에서 나뭇잎을 갉아먹는데 보색이 없는 파란 애벌레들은 성충이 되지 못하고 새들한테 잡아먹혔다. 몇 번 반복했더니 녹색 애벌레만 살아남더라. 맞지? 자, 다음 바닥 넘어가 보면 딱정벌레. 산불이 일어나서 땅이 검해졌더니 검은 딱정벌레가 잘 살아남더라. 그래서 검은 딱정벌레의 개체수가 늘더라. 항생제 내성 세균. 돌연변이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이 생겼었는데 항생제를 처맞고 났더니 항생제 내성균은 많이 살아남았고 내성이 없는 애들이 돼지더라. 그게 몇 번 항생제를 썼더니 내성균만 살아남더라. 그 다음에 맨 밑에 네, 그렇죠. 통과가 살아가는 질병.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은 유전적으로 염기가 하나 삑살이 나서 아미노산이 삑사리가 나서 적혈구 단백질 구조가 삑사리가 나서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지고 게다가 그게 엉켜가지고 모세혈관을 막는 위험이 있어서 살기 불편한 빈혈증 중에 하나인데 우연하게도 왠지는 모르겠지만 말라리아 질병에 대한 내성이 있더라. 중앙아프리카 지역과 물론 대한민국의 임진강 강가에는 말라리아 모기가 살고 있다. 내가 걸려가서 알아요. 한 번 더 걸리면 나는 좆대요. 근데 어쨌거나 그럼 아프리카 저 지역에는 봐봐 말라리아 내성이 있는
저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 환자들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많게는 20%까지 높아요.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살아남았어. 정확히 반대로 이야기하는 게 맞지. 내성이 없는 사람이 말라리아에 걸려 돼졌으니까. 살아남았을 확률이 말라리아에 덜 걸리는 것만으로도 살아남을 확률이 월등히 좋아지니까 번식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고, 그래서 타 지역보다 그 질병을, 저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다. 나는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니까 말라리아 있는 데 가면 내가 뛰어난 족이니까 거기 가서 살아야지 하고 간 건 아닌 거야. 근데 우연하게 말라리아는 공평하게 다 돼지는데 그 사람들만 살아남으니까 비율이 높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굳이 다른 지역으로 도망갈 필요가 없잖아. 말라리아 무서우니까 우리 도심지로 나가자꾸나가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비율이 높아지는 거다. 요런 다양한 자연 선택에 대한 예시가 있다. 자, 일단 25쪽 빨리 한번 풀어봐봐. 그럼 봅시다. 자, 다양성 이야기를 할게요. 자, 다양성은 세 군데의 그 주요 다양성 자체를 확실히 구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 두 번째, 종의 다양성. 세 번째는 생태계의 다양성. 자, 얘네들은 범위 규정을 잘 봐야 돼. 자, 첫 번째 유전적 다양성이란 특정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단일 종 내의 다양성이야. 특정 지역에는 공통으로 들어가니까 그냥 뺍시다. 단일 종 내에서의 유전적 다양. 그러면 당연히 유성생식, 무성생식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된다? 유성생식에 의한 게 무성생식보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대로 안 지켰을 때 나타난 현상들의 예시를 들면 아마 네가 이해가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1960년대 말 70년대 초의 원래 먹던 바나나 종의 멸종. 지금 우리가 먹는 캐번디시라고 하는 이 바나나 종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바나나 품종 하나가 멸종하고 나서 어쨌거나 그때 보관하고 있던 병에 감염되지 않은 바나나 종자와 야생 바나나 종자 중에 그 당시까지 사람들이 먹고 있던 바나나 종자와 가장 가까운 종자의 교잡을 통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고 얘를 무성생식으로 편 겁니다. 전 세계 바나나 농장에. 실제 전 세계 바나나 농장에 있는 바나나들의 유전자 세트는 2세트인가 3세트인가 밖에 안 돼요. 사실 다 클론입니다. 과수원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그래요. 과수원의 경우는 젖붙이기라던가 꺾꽂이 이런 포기 나누기 형태의 유전적 다양성을 포기한 형태로 과수원을 늘려요. 왜? 맛있어야 되니까. 맛이 균일해야 되니까요. 핵심은.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이 오래 걸리죠. 짧아요. 짧아요. 무성생식이 월등히 짧아요. 자, 생각해봐. 나무를 키워야 사과나무가 열릴 거야. 네. 자, 사과 씨 심어서 싹 틔워서 언제 나무 만들래? 오래 걸리죠.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제는 유행이 지나간 그놈의 샤인머스켓. 우리나라의 각종 좀 안 좋게 말하면 페인, 좋게 말하면 전문가를 뛰어넘는 덕후들이 모여 사는 사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궁극의 다른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 디지털 카메라 인사이드라는 사이트예요. DC 인사이드라고. 그 중에 모든 페인들의 공격을 다 버텨낸 최강의 갤러리가 하나 있습니다. 식물계리입니다. 화분에 씨앗 심어서 싹 틔웠다고 좋다고 공유하고 박수 쳐주고 어떻게 싹 틔우셨어요? 그런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극한의 식물 덕후들. 오죽하면 그 옛날 스타크래프트 갤러리나 롤 갤러리에서 그 갤러리 오염시키겠다고 들어왔다가 이번에 선인장에 핀 꽃인데 이거 보고 마음 수양하시고 가세요라는 선풀들만 달리는 바람에 그 온갖 병신들이 쌓여있다는 그 사이트, 그 게시판 애들도 그 갤러리만은 함락 못 시키고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궁극의 전투력인데 거기에서 드루이드라고 불리는 현자가 한 분 계십니다. 어느 정도로 현자인지 이야기를 들으면 니도 충격받을 건데, 이마트에 가면 페페론치노라는 걸 팔아요. 그치, 그 말린. 원래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대부분의 야채들의 씨앗은 유전자 처리가 돼 있어서 씨앗을 심으면 싹이 안 터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저기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고추씨 이런 거 팔잖아. 거기 파는 고추씨를 심으면 고추 싹이 터서 고추를 수확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수확한 고추 안에 있는 씨를 긁어다가 말려서 그걸 다시 심으면 안 터요. 그게 고자가 된 상태라서. 유전자 처리나 그런 거에서 고자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 싹이 안 튼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페페론치노는 그걸 안 해놓은 상태예요. 페페론치노 그 이마트에 파는 한 통을 하나하나 다 뜯어서 솜으로 만든 배지에 영양액 촉촉하게 적셔 놓은 데서 페페론치노 그 작은 고추에 몇 개 안 드는 씨앗들을 배지 발화시켜서 싹을 틔워서 키워서 페페론치노를 수확한 양반입니다. 그거를 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해보아요. 그 다음에 10월, 11월이 넘어갈 때 옆에 이제 샤인머스켓 키우던 농장에 가서 장가지 좀 얻어갈게요 해서 그러면은 그 비닐하우스 열어놓을 때 와서 가져가 하는 어르신의 말을 듣고 가서 장가지를 진짜 한 트럭을 가져와서 그냥 꽃꽂이에서 심으면 자랄 수 있게 자기가 손수 다 다듬어서 대여섯 개씩 묶어서 포장해서 신청자들에게 무료 배포까지 해주는 그 장가지를 그러니까 왜 거기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시골 학교, 폐교된 학교를 교육청에서 장기 임대해서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식물 키우고 그렇게 지내시는 양반인데 그 샤인머스켓 농장에서 얻어온 장가지를 꽃꽂이해서 그 다음 해부터 자기 집에서 샤인머스켓 키워 드시는 양반이야. 궁극이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게 빠르고 일단 그래야 품종이 균이래요. 일단 물을 먹는 거나 빛을 받는 거에 약간의 사소한 차이가 날 수는 있지만 적어도 비슷한 형질의 똑같이 포도가 주렁주렁 잘 열리고 똑같이 맛있는 샤인머스켓이 열리는
포도 농장을 가질 수 있잖아. 어떤 나무는 포도가 잘 열리고 어떤 나무는 포도가 안 열리고 유성생식 시키면 이렇게 된다고. 응? 혹시 집에 부모님, 특히 아버지가 화분 키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릴 때 이런 거 한 번 정도 본 적 있을 거야. 영양생식의 끝판대장이죠. 알로에 얻어오기. 알로에 얻어오기. 그 이파리 하나 긴 거 이거 신문지에 둘둘둘 감아서 얻어오시잖아. 그래놓고 아싸 우리도 알로에 키워야지 하면서 뭐 하셔. 그냥 화분에 저게 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큰 알로에 그거 둘둘둘 풀어가지고 그냥 푹 크게 더 꽂아놓지. 아이러니하게 그게 잘하죠. 문제는 내가 꽂아놓은 그 아버지가 꽂아놓은 그 큰 알로에 이파리는 점점 쪼그라들고 시그러들고 썩어가는데 갑자기 그 썩어가는 가운데서 조그만한 알로에가 뿅 하고 자라서 이렇게 쑥 크잖아. 그게 영양생식이에요. 이걸 사람에다 적용하면 공포영화가 되는 거지. 팔 하나를 뜯어다가 땅에 꽂았더니 땅에서 사람이 나온 거야. 식물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문제는 이렇게 하면 유전적 다양성이 꽝이지. 그냥 하나잖아, 전부 다. 장점은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높아지죠. 단점은? 그치. 병에 치명적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 실제로 영국의 대기근 이것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인들은 감자는 돼지나 먹는 거라고 안 먹었고 아일랜드 사람들은 그래도 감자라도 먹어야겠다면서 감자를 그 당시에는 먹던 사람들이었는데 감자 어떻게 심는지 아냐? 감자 알맹이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감자 이 한 덩어리를 거기 씨눈 다치지 않게 적당히 두 동강이나 세 동강 대충 썰어서 땅에다 심으면 자라요. 근데 그게 씨앗이냐? 아니죠. 그럼 내가 심은 건 뭔데요? 열매도 아니에요, 심지어. 감자꽃은 위에 피잖아. 감자는 밑에 열리고. 덩이 줄기라고 줄기에 그냥 양분이 저장되는 영양기관인 거야. 근데 그걸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난다? 뿌리도 나고 줄기도 나. 근데 뭐야? 그럼 유전자가 바뀌어 안 바뀌어? 그렇게 해서 그 모든 곡물이나 이런 거는 나쁜 영국 놈들한테 다 뜯기고 우리 불쌍한 아일랜드 이런 감자라도 먹어야지 하는데 감자 전염병이 딱 때린 거야. 지금 바나나가 70년대에 그렇게 멸종했는데 그거 안 걸리겠다고 새 품종 개량해서 지금 심었잖아. 얼마 오기 시작했답니다. 변종이 나타나가. 그렇죠. 이제 바나나 농장주들은 이 이야기를 외치고 있지. 씨발 좋댔다. 큰남도 아니에요. 다행히 그 옹과 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생물학자들은 바나나 버전 3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바나나와 그 김병만이 정글에 가서 구워 먹는 그 바나나들 사실 단맛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그냥 고구마 맛이에요. 그 정글 바나나는 고구마 맛 나는 거예요. 우리가 먹는 야생 바나나 그 바나나가 어떻게 해서 같은 종이 생긴 게 아니면 가끔씩 정글에서 구워 먹는 바나나는 왜 구워 먹냐? 그거 구워 먹으면 빵 맛 나요. 고구마 구운 맛 나. 녹말동말이 단맛이 별로 없어. 근데 어쨌거나 조합해서 그 병에 일단 현 시점에서 안 걸리고 동시에 당도나 크기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변종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걸 준비해 놓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제 싹 다시 뿌리는 거야. 단점은 아까 말했죠. 특정 환경에 취약할 수 있다. 우리나라 옛날 벼농사가 그랬거든. 봐봐. 벼는 논에다 심잖아? 자, 그럼 뭐 여러 가지 벼가 농사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 홍수가 나거나 아니면 그 반대극한 가뭄이 들거나 너무 더워서 혹은 너무 추워서 너무 바람이 많이 불어서 다양한 그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잖아. 예를 들어 어떤 벼 한 품종만 다 심었다 쳐. 작년에 홍수가 나서 농사를 망했으니까 올해는 홍수가 강한 종을 심어야지. 전부 다 홍수가 강한 종만 다 심었어? 가뭄 들었네? 좆됐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 몰살이잖아, 그냥. 그런 것들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종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이 필요합니다. 그 종이 버티기 위해서. 그래서 생물들은 어떻게 진화했다? 무성생식에서 유성생식으로 진화해 온 거죠. 오케이? 자, 종 다양성은 단일 지역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 곱하기 하나 더 곱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종이 몇 가지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양도 비슷해요. 그렇지. 골고루 있느냐 한 놈만 맞느냐인 거지. 예, 예를 들어 봐봐. 우리나라 이제 산불이 얼마 전에 산불이 크게 한번 났었잖아요. 그래서 산불이 난 곳에 새로 나무를 심겠다고 뭐 소나무만 잔뜩 다 심었어. 소나무 재섬춘병이 쫙 하면 산 몰살이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종이 몇 가지냐와 종들이 골고루 잘 나뉘어져 있느냐 두 가지를 다 고려해야 어느 쪽이 유전적 종 다양성이 더 뛰어나냐를 이야기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거죠. 이 지역 생태계의 안정성을 위해서 먹이 사슬이냐 먹이 그물이냐의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먹이 그물이 유리한 이유는 뭐가 존재한다? 대체제가 존재한다는 거죠. 대체생.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물론 구라로 판명났지만. 빵 없으면 쿠키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빵 없으면 케이크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스테이크도 있는데 왜 그래? 고기가 싫으면 회 먹으면 되고, 회가 싫으면 짬뽕 먹으면 되고, 짬뽕 싫으면 탕수육 먹으면 되지. 근데 그 당시 프랑스 혁명군들 입장에서는 우유, 빵, 끝! 그러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 높으면 생태계 구조가 먹이 사슬에서 먹이 그물이 될 거고, 그래서 먹이 그물이 되면 안정적인 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라는. 대표적으로 먹이 사슬 문제는 우리가 문제집마다 되게 다양하게 장소의 이야기를 하지만 결론은 같은 그 이야기 있잖아. 어떤 지역에 외부와 고립된 지형인데 풀밭이 있고 멸종위기종인 술록이 있고 술록을 잡아먹는 늑대가 있길래 술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늑대를 쏴 죽였더니 그 지역에서 술록은 씨가 말랐더라. 늑대를 죽였더니 술록의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고, 늘어나는 술록의 개체수를 풀의 생산력이 받치지 못해서 그 지역에서 사막화됐고, 술록은 굶어 죽거나 타 지역으로 도망가 버린 거죠. 먹이 사슬의 한계인 거지. 근데 먹이 그물이 되면 한 종이 갑자기 멸종하거나 수가 급증한다 그래도 큰 생태계 전체로 볼 때 큰 영향은 없다라는 거죠. 적다라는 거지, 데미지가. 자, 세 번째, 생태계 다양성.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는 말이 되면 우리가 군지 플러스 환경의 개념을 대입하는데 특히 환경적 다양성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환경의 다양성. 잘 봐봐. 우리가 생태계라 그럴 때 계라는 거는 생물적 요소들과 환경 요소의 밸런스를 이루고 안정화된 체계를 생태계라 그런다 그랬잖아. 네. 그러면은 크게는 어떤 지역의 산 하나도 생태계가 될 수 있지만 작게는 저기 센터 큰 나라하고 센터 가면 로비에 어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어항 안에는 다양한 물고기들과 물에 끼고 있는 물이끼들과 물고기들의 그 물이끼를 뜯어먹는 물고기와 바닥에 떨어지는 물고기 똥을 잡아먹고 뜯어먹고 살고 있는 새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면 민물 새우들 바닥에 쫙 붙어갖고 배설물들이 있는 지가 이제 쭉 엎고 있어. 물론 거기에 먹이가 부족할 때니까 그 물고기 사료, 열대어 사료를 조금 넣어주시는데 어쨌거나 생태계잖아. 위에 시간에 맞춰서 전구도 켰다가 껐다 해주고 산소 공급기 필터 돌려가면서 산소 공급도 해주고 어쨌거나 그것도 생태계잖아요. 네. 생태계의 다양성이란 이런 거야. 산, 예를 들어 우리 삼림, 숲의 생태계는 따로 있죠. 네. 초원의 생태계도 따로 있죠. 풀밭. 그리고 논도 또 다른 환경이잖아. 네. 네. 물이 있으면 물 위도 따르고 물 속도 따르죠. 네. 그리고 물과 접한 땅, 물이 들락거리는 그 부분, 수변도 따르잖아. 네. 이제 이런 다양한 환경들은 그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들이 각 제각기 존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다양한 환경이 다양한 생태계를 이루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리고 이런 점에서 꼭 나오는 생태계 다양성의 핵심 키워드는 습지 보호에 대한 람사르 협약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람사르 협약이라는 말은 습지라는 말이 나와야지만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냥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협약. 이 협약 안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 아마 네가 보름 전에 신문기사나 먹는 거를 좋아했다면 신문기사였던 어떤 기사를 보고 아싸 라는 이야기를 잠깐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동해안에 참치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습니다. 최근에. 그 정치망에. 다 갖다 버렸어요. 왜죠? 참치라는 어족에 대한 생물 다양성 협약에 의해서 각 나라별로 참치를 잡을 수 있는 쿼터량이 정해져 있는데 초과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협약에 다시 회의를 할 때 우리나라 부근에 지금 생태계 환경이 바뀌었고 어족 자원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참치 키로수를 늘려달라고 요구를 해요. 우리나라가 잡을 수 있는 쿼터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배가 잡을 수 있는 쿼터량이 있다. 그런 점에서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는 참치캔은 참치캔이 아닙니다. 그쵸. 가다랑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참다랑어가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참치라고 부르는 생물군이 다랑어류잖아요. 그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참다랑어. 소위 일본 애들이 좋아하는 흑참치 이런 거. 뭐 한 마리 키로, 한 300kg 넘어가는 이런. 300kg, 400kg 이런, 한 마리 1억이어 가는.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눈다랑어라고 여기 인도양에 잡히는 애들이 있어요. 참다랑어보다 크기가 살짝 작고 눈깔이 됐나 땡그랗게 큰 놈들이 있어. 그 다음에 새치류들이 있어요. 황새치, 청새치, 도새치. 그리고 일본에서 가츠오부시 만드는 그게 가다랑어예요. 죽고 나면 배에 줄무늬 생기는 놈들. 그리고 이거보다 더 구린 다랑어도 있습니다. 제다랑어라고. 정말 맛없는
맛없고 피만만 많이 난다는 그런 다랑어도 있는데 어쨌거나 가다랑어로 참치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런 다양성 협약에서 잡을 수 있는 쿼터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게 여기고 습지 그럼 딱 떠오르는 거 우리나라 두 군데 우포늪 창녕 우포늪하고 저기 서해안 신안 갯벌. 왜? 특히 우포늪은 진짜 한 번쯤 가보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알게 돼요. 솔직히 가면 볼 건 없긴 해. 근데 생태계적으로 완벽하다고 난 느꼈어요. 이게 직업병이다 보니까 내가 학원 강사할 때 옛날에 와이프랑 결혼하기 전에 놀러 갔었는데 산 골짜기 안에 늪이 있어요. 창녕 지역이 그 이제 부산에서 지면 부산, 김해, 창원 그 약간 위쪽에 산 쪽으로 창녕이 있단 말이야. 산 골짜기 속에 있어요, 늪이. 그러니까 되게 산세도 험한데 그럼 산에 숲일 거 아니야. 그 사이사이에 마을들이 있어서 논도 있어요. 논밭도 있고 습지잖아, 늪. 그럼 봐봐. 산에 사는 생물들이 있겠지. 논이나 밭에 사는 생물들이 있겠죠. 산에 있는 특히 숲에 사는 애들도 있겠지. 물이 거기는 늪이지만 밑에는 강이잖아, 아래 위로는. 강에 사는 생물들, 물 위에 사는 애들, 물가에 사는 애들, 물 속에 사는 애들. 얘네들이 되게 좁은 지역에 밀집돼서 존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일단 환경이 다양하죠. 늪이라는 곳에는. 환경이 다양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절로 뭐가 확보될 수밖에 없다? 종 다양성이 확보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 종 다양성 안에서 이 다양한 종들이 서로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살아가는 동안 뭐가 확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포늪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30몇 프로인가 40몇 프로가 그 좁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미발견 종도 존재한다라는. 최근에도 미발견 종이 새로 발견된 것들도 있어요. 투국에 옛날에 살았던 그 애들 변종 친척 최근에 발견되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무 다양한 생물들이 너무 다양하게 숨어서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 살고 있는 걸 다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를 하지 말아야 한다? 간척이나 개발을 자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저절로 나온다는 거지. 오케이?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나오는 게 첫 번째 문제. 이런 다양성 감소의 원인 나오잖아. 네.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 필요. 일단 생태계가 안정이 돼야지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우리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인간의 문제에서. 네. 근데 인간에게서 은근히 우리는 의식주를 이 생태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식은 당연하고 주도 꽤나 당연하죠. 왜? 철근 콘크리트만 가지고 만든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나무는 있어줘야 될 것 같죠. 아무리 요즘 플라스틱이 뭐라 그래도 나무 정도는 좀 있어줘야 되잖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는 옷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의 소재. 합성 섬유만 가지고 살 수 있나? 기능성이 좋긴 하지만. 잘 봐봐. 모직물, 견직물, 마직물 있잖아. 네. 모직물이 뭔데요? 털. 너희 교복, 마이, 바지. 겨울 동복. 거기에 섞여 있는 게 모. 네. 알파카, 캐시미어, 양모. 그 다음에 견.
가죽. 네. 면. 목화. 솜. 그리고 마직물. 이거 우리나라는 요즘에 이제 안동 중심으로만 이제 조금 남았는데. 삼배라고 들어봤냐? 그 할아버지들 입고 그 여름 요즘 계절에 입고 다니시는 하얀색이거나 아니면 살짝 황토색 빌의 그 되게 시원해 보이는 그 한복이 있어요. 그게 삼배 옷인데, 아니면 그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 때 그 상주들 입고 다니는 옷 있잖아. 그게 삼배거든요. 그 삼 혹은 마라는 이야기의 이름이 뭐냐면, 그 식물이 바로 대마입니다. 마리화나. 그 대마초의 줄기에서 뽑아낸 섬유들을 가지고 실을 짜고 옷을 해 입는 게 마직물이에요. 되게 시원합니다. 여름에 사실 이게 짱이에요. 안동 가면 팔죠. 실제로 살 수도 있어요. 인터넷에도 팔아요. 단지 안 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관리가 졸라 귀찮습니다. 시원하고 가볍고 짱인데 관리가 졸라 힘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인견처럼 해가지고 그 합성 섬유로 그 마직물 느낌 나게 만드는 약간 그 샤워 타올 비슷한 느낌 나는 이불들, 여름 이불 있잖아요. 그거 천연 소재로 있다는 거야. 시원합니다. 그거 덮고 자면은. 문제는 그거는 봐봐. 풀 매겨 빳빳하게 펴놔야 돼. 빨대도 되게 조심스럽게 빨아야 돼. 섬유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는 가장 큰 문제는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인 이파리가 문제가 되죠. 전국의 마약 사범들이 1년에 한 번씩 안동 하회마을 인근의 그 낙동강 둔치로 모인다는 썰이 있죠. 왜? 그러니까 삼배를 키우잖아.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 안동에서는 합법적으로 대대적으로 다 키우고, 은근히 거기는 거의 경찰들이 고정적으로 순찰을 돌아요. 이파리 빼돌리는 사람들 없는가. 그러고 수확한 삼배의 잎을 다 경찰들이 가져가서 폐기 처분합니다. 다 모아서 한 방에 태워 없앱니다. 그 타서 나오는 연기라도 멀리서라도 맡아보고 싶어. 한두 장을 태우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그 백종원 백패커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그 대마 키우는 밭에. 그리고 은근히 그 대마는 잎 빼고는 환각 성분이 없거든. 그래서 선생님 전에 작년쯤에 그때 그 아마 너희들 들어왔던 그쯤만 해도 저기 나 박신혜 또 수업 나갔었잖아. 그때 박신혜에서 설날 선물이라고 받았던 선물 세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건강식품이라고 햄프시드라는 게 들어있었어요. 견과류들 중에 밥에 섞어 먹어도 되고 뭐 차로 해 먹어도 된다고 한 그 햄프시드라는 게 마의 씨앗입니다. 건강식품입니다. 심어서 안 키우면 됩니다. 그리고 은근히 그 있잖아, 양귀비. 양귀비도 지금 그게 그냥 예뻐서 심는 양귀비가 있고 진짜 거기서 마약이 나오는 양귀비가 따로 있거든. 은근히 시골에 되게 종류가 달라요. 다른 종류가 있는 거야. 그냥 심어도 되는 양귀비 꽃이 있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 그 양귀비 그 액을 얻을 수 있는 양귀비 꽃이 따로 있어. 근데 옛날 진짜 시골의 할배 할매들은
그 약으로 쓴다고 그거 키우는 사람들 은근히 있었습니다. 왜? 그게 진통 성분이. 자, 의식주. 약.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 대표적으로 잘 봐봐. 우리 책에 나오는 얘들만 보자고.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버드나무에서 뽑아냅니다. 그래, 조팝나무에서도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우리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 항생제. 이런 것도 있고. 실제로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도 있었냐면 일가족이 저승문 꼬리 반쯤 열었다가 닫고 다시 돌아온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일가족이. 할아버지가 암에 걸렸는데 그 나이는 좀 많으신 편인데 암 기수가 좀 높아가지고 수술도 위험하다 이래가지고 그냥 시골에 가서 그냥 건강관리하시면서 그렇게 쉬시다가 갈랜다. 굳이 무슨 수술이냐 하면서 시골 내려가가지고 그냥 산에 다니면서 등산하면서 약초 캐고 뭐 버섯 따다가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건강 챙기시는, 그러니까 반쯤 자연인이시던 그런 식으로 생존하는 그런 집이 있었는데 어느 날 영지버섯 어린 싹인 줄 알고 뜯어온 버섯이 사실은 붉은 사슴 뿔 버섯이라고 하는 초초초 맹독성 버섯을 따와서 말렸다가 그걸 이제 약물이랍시고 차처럼 버섯물 우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리차 음용하던 음용을 했다가 일가족이 그대로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내외가 명절 때 온다고 이제 고이고이 모셔놨던 영지물을 우린 건데 영지물이 아니라 독버섯물인 거야. 젊은 그 아들 내외는 얼마 안 먹기도 했고 먹었는데 되게 맛도 이상하고 구역질도 올라와서 그냥 뱉어내서 중환자실에 일주일 정도 있다 나왔고요. 부모님은 한 달 넘게 그 생명 유지 장치에 매달려 있을 정도로 위독했는데 어쨌거나 살려놓고 나서 검진을 해보니 암세포가 다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암 후기에서 말기 넘어간다고 이건 수술도 힘듭니다 하던 사람이 독버섯물 먹고 죽다 살아났는데 몸에 암세포가 없어졌어. 네, 그 독버섯 속에 있던 특정 성분이 엄청나게 강력한 항암제였던 거야. 그래서 그 병원의 그 담당 의사가 우리과 예산 신약 개발 예산에서 병원비 좀 맞춰 드릴 테니까 우리 이거 연구하는 거 좀 동의해 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뭐 어떤 거였냐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 버섯을 추정하고 찾고 해가지고 성분 분석을 했더니 진짜 강력한 항암제 성분이 독성과 함께 들어있더라. 지금 신약 개발이 거의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에너지 생산. 바이오매스라는 게 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바이오매스. 생명체에서 유래된 물질로 석유를 대체하겠다라는 게 바이오매스입니다. 일단 극히 원시적인 것부터 이야기하자면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이 터지는 그 카슈미르 지역의 유목민들이 예로부터 써오던 바이오매스. 말린 소똥. 소똥 말린 거. 그 모닥불 피울 때 하나씩 던져놓고 화력이 끝장나죠. 왜? 사이사이에 메테인도 뿜뿜 나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키워서 설탕을 뽑아내서 그 설탕으로 에탄올 발효를 시켜서 에탄올을 만들어서 됩니다, 이거. 설탕으로 알코올 만드는 거예요, 원래. 이게 양조란 말이야. 우리 술 어떻게 만들어? 밥을 가지고 그 식혜, 엿기름을 써가지고 엿땅을 뽑아낸 뒤에 엿땅이나 설탕을
발효시키면 알코올이 되고 알코올에서 스톱을 못 시키고 놔두면 알데하이드 거쳐서 식초로 가는 거야. 이게 비네거야. 막걸리 식초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응? 사탕수수를 키워서 설탕을 뽑아서 에탄올을 만든 뒤에 에탄올로 달리는 자동차. 에탄올을 쓰는 내연기관을 굴릴 수 있죠. 석유 대신에 에탄올을 쓰면 되니까. 우리 알코올 램프 불 켜지잖아. 따지고 보면. 그거로 불 떼어서. 바이오매스죠. 셰일가스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석유 대체용으로 개발한 건 뭐였냐면 독도에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거 말고 클로렐라라는 미생물이 있습니다. 그 바닷말 류의. 얘네들을 유전자 조작시켜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석유 비슷한 물질을 몸 안에 생성하고 축적하도록 만들어 놓은 클로렐라가 있어, 우리나라에. 얘는 거의 단세포에 가까운 군체란 말이야. 그 말은 번식 속도가 무진장? 그럼 어떻게 될까? 걔네들을 양식장에서 대량 배양해서 꾹 짜면 뭐가 나온다? 분자 크기만 맞으면 되니까요. 탄소수, 수소수 분자 크기만 맞으면은 어차피 발연점도 비슷하고 잘 타니까. 이런 게 바이오매스예요. 아니면 이제 현재 유럽에서 쓰고 있는 거. 폐식용유 재활용 플러스 화학약품으로 화학 반응시켜서 디젤 대체. 폐식용유 모아서 필터에 한번 깨끗하게 거른 뒤에 몇 가지 화학약품을 첨가시키면 콩기름이 디젤을 대체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0.15%인가 섞도록 돼 있는데 유럽은 그거 100%로도 팝니다. 이제 그거 100%짜리를 쓰려면 차에다가 그 오일 필터하고 몇 가지 장치를 좀 더 달아야 되긴 하는데 쉽게 말하면 식용유로 버스가 움직이고 있어요. 가능은 합니다. 자, 그 외 사회적 심리적 가치. 좋다. 자연 자체가 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해루질도 가고 이런 것들도 이제 그거지. 생물 다양성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자, 넘어가서 그럼 문제는 얘네들이 줄어드는 이유는 다 인간이 나쁜 놈이죠. 자, 일단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서식지 파괴. 봐봐. 습지나 갯벌의 개간 사업. 대놓고 파괴잖아.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니까 숲을 밀고 풀밭을 만든 뒤에 목장으로 만들어서 소를 키우겠다. 숲에 살던 생물들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직접적인 서식지 파괴 말고도 두 번째가 서식지의 단편화라는 게 있어요. 전에도 이거 한번 설명을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숲에 사는 생물들이 모든 영역에 골고루 사는 게 아니에요. 인간 영역과 겹쳐서도 살 수 있는 놈, 인간에게서 좀 멀리 떨어져야 살 수 있는 놈, 졸라 심심산골 안쪽 깊숙한 데서만 사는 놈, 이렇게 A지구, B지구, C지구가 있다 쳐.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개발한답시고 길을 하나 뚫었네? 그러면 길 뚫은 뒤에 부분을 밑에 쪽에만 딱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요. 실제 B지구조차 얼마 안 남았지, 이 지역은. C지구에 살던 놈들은? 없어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그냥 길 하나 놨는데 이렇게 된다고. 왜? 사는 지역에 인간이나 그런 영역적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발이나 이런 걸 하면서 도로 하나를 놓고
아니면 도로를 뚫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뭐 길을 뚫는다든지. 그것보단 차라리 터널을 뚫는 게 월등히 생태계적으로는 좀 더 좋다는 거죠. 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포획과 남획. 아까 말한 불법 포획은, 보호종 그냥 잡는 게 불법 포획인 거고, 남획은,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제 생물 관련 유튜버들이 잘 하고 있는 거. 금지체장 방생. 개나 물고기 같은 것들. 작은 녀석들은 방생해주고, 특히 대게 있잖아, 우리나라. 네. 대게는 일정 크기 이하의 대게이거나 알을 품고 있는 대게는 무조건 방생. 숙개만 먹으라고. 암캐들은 알 품어야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극단적으로 잘 봐봐. 요즘에 그 기후변화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생태탕, 그 연근에 산 생태탕은 보기 힘들어졌어요. 생태탕이라는 게 결국 뭐야? 신선한 명태로 끓인 탕이잖아. 네. 근데 명태라는 동물은 우리나라에서만 이름이 한 거의 8가지, 10가지 정도 돼요. 어떻게 가공했느냐에 따라 이름이 바뀌는 게 명태잖아. 네. 살아있으면 생태, 얼리면 동태, 반 잘라서 펴가지고 노랗게 잘 마르면 황태. 그 모양 그대로 덕장에 널어서 잘 말린 거를 북어. 잘라서 편 게 북어. 그대로 잘 말려서 노랗게 잘 마른 게 황태. 말리는 과정에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아서 품질이 떨어지고 색깔이 거무튀튀하게 변한 게 먹태. 그리고 반쯤 말린 상태에서 그냥 파는 걸 꼬다리, 코다리. 그럼 노가리는 뭐냐? 새끼입니다. 새끼요. 치어에 치어. 요만한 치어. 명태 이만하게 크잖아. 요만한 새끼. 안주로 한다고 노가리를 중국 어선들이 얼마나 쓸어가냐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 부근에 이제 명태 어족 자원이 아까 그래서 생물 다양성 보전 협약 등이 이제 나타난 거야. 참치 같은 거는 이제 되게 비싼 물고기 그러니까 나라별로 몇 킬로까지만, 몇 톤까지만 잡자, 1년에. 해서 그 어족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충분히 잡아가더라도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해서 올해는 몇 킬로씩까지만 잡읍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거고. 뭐 우리나라 이제 특히 이 한반도에서 포식자들은 살아남은 게 이제 고작해야 삭하고 담비. 그다음 뭐 수리부엉이 정도? 독수리도 정말 보기 힘들 정도니까 이제. 이 육상 포식자 중에는 사기랑 담비 정도밖에 안 남았죠. 뭐 풀어놓은 여우 몇 마리가 있긴 한데 뭐 어디 돌아다니고 있는지 애매하고, 저기 지리산에 풀어놓은 반달가슴곰은 얘네들이 요새 이제 등산로에 출연하면서 오히려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나타나고 하는데, 조금 피곤할 때가 됐죠 이제. 호랑이나 표범 이런 거는 옛날에 우리가 범이라 그런 거 그냥 호랑이 표범 합친 거였답니다. 우리나라 표범도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일제시대쯤 전후로 되면서 이제 가죽, 그 피혁 이런 거용으로 해서 다 싸그리 잡다 보니까 안 남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외래 생물의 도입, 단 대한민국은 예외임. 외래 생물 따위 좋은 단백질에 불과했죠. 지금 가시복 정도만 이제 좀 신경 쓰이나? 가시박. 가시박 저거 비슷한 거 중에 환삼인가 하는, 가시박 일종 중에 환삼이라는 그런 것도 있거든? 뿌리가 인삼 비슷한 건데 되게 작게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외래종인데.
그거 사포닌 성분 산삼 그 인삼 못지않다라고 해요. 요즘은 이제 약으로 쓴다고 싹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끝났죠 이제? 우리나라에 외래종 없애는 3대 마법. 남자에게 좋다. 왜 좋은지는 못하겠는데 남자에게 좋다. 여자 피부 미용에 좋다. 맛있다는 아니야. 맛있다는 중요한 게 아니야. 세 번째, 수험생. 공부, 지능, 두뇌 회복, 멸종. 공부 같은 게 솔직하네요. 야, 딱 깨놓고 내가 황소개구리 날리다 그럴 때 내가 무슨 농담 했었냐면 15년 전에. 야, 개구리 저 황소개구리 즙이 수험생 원기 회복 및 기억력 감퇴 예방에 좋다라고 헛소문 내봐봐. 1년 안에 멸종한다. 야, 그 헛소문이 인터넷에 히트 치는 순간 다음 주 네 입에 저 개구리 즙이 안 물려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하니까 애들이 뭐 극단적인 예를 알려줄까? 뉴트리아, 저 물쥐. 네.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어떻게 들어왔냐면 원래 저거 브라질에서는 모피용으로도 쓰고 고기도 먹어요. 따지고 보면 쥐나 토끼나 거기서 거기란 말에 설치를 하고 토끼고기라 생각한다면 물토끼라고 생각하면 먹을만 하겠지. 근데 문제는 쟤는 토끼라기보다는 쥐랑 좀 더 많이 닮았잖아.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는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 저 가죽도 모피 코트나 이런 용으로 모피용으로 그렇게 가죽도 쓰고 하려고 데려와서 사육을 하고 했는데 팔로가 나오냐? 쥐고기 먹으러 가고 싶겠냐? 안 가지. 그래서 양식하던 사람이 포기를 하고 쟤를 그냥 방생을 시켜버렸어요. 자연에. 자기 양식장에서 키우던 거를. 근데 쟤네들이 물가에 산단 말이에요. 강가에. 그리고 주로 먹는 게 어릴 때는 잡식이고 크고 나면 식물 뿌리를 먹어요. 근데 낙동강 하구에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쟤네들이 밭을 습격할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가뜩이나 빡쳐 있었던 농부이자 어부인 모 씨는 그것 때문에 빡쳐 있던 중에 사하구청에서 공고를 냅니다. 외래종 잡아오면 돈 주겠다. 1년에 맨 처음에 예산이 5천만 원인가 8천만 원 배정인데 그 양반 혼자 6천만 원 받아갔대요. 겨울철 한철 장사. 예산 발표 1월이나 2월에 딱 예산 따와서 발표 공고 뜨자마자 트럭 단위로 그냥 갔다가 오죽하면 그 공무원이 의심을 하고 이 사람 양식하는 거 아닌가 찾아다녔대.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 고프로 가지고 자기가 사냥하고 다니는 걸 다 찍어서 보여준 거야. 그래가지고 한 마리에 5,000원이던 게 현상금이 한 마리에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싹 쓸어가신답니다. 겨울철에 어디에 집을 짓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가장 빠삭하신 분이잖아. 혼자 낙동강 하구뚝 그 뒤에 그 을숙도 그 인근에 혼자 이제 배 타고 놀아다니면서 싹쓸이를 한대. 그러고 얘네들은 그러면 거기에 살기 힘드니까 이제 점점 상류로 도망을 갈 거 아니야. 아니, 낙동강 타고 중상류로 올라갔더니 멸종 위기종인 우리나라 최강의 맹수가 사람이 키운다면 정말 3대가 덕을 쌓아야 가질 수 있다라는 물속성 뚱냥이 헤엄치는 뚱냥이 사기라는 놈들이 내가 좀 잡아먹던 놈하고 비슷한데 저 새끼 크기가 좀 크긴 한데 먹어도 되나를 고민하다가 한 마리 잡아볼까 하면서 잡아다가 먹었더니 맛있다고 이제 싹쓸이를 시작하네. 생각해봐. 요만한 거 먹다가 이만한 걸 먹는 거야.
그치, 쩔죠? 그래서 그 사기 진짜 그 남아있는지 그런 거 이제, 왜? 천연기념물입니다, 다. 멸종위기종이고. 개체수가 몇 년 전부터 급증했답니다. 좋은 단백질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황소개구리와 더불어서 강가에 3대 갯깡패가 있죠. 우리나라는 육해공에 강가에는 갯깡패가 한 마리씩 있습니다. 육군의 사, 공군의 외가리, 해군의 가물치가 있어요. 멸종. 근데 그 와중에 멸종의 관짝에 못을 박는 발표가 납니다. 진주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새로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뉴트리아의 쓸개즙에서 웅담과 같은 성분이 발견되었다. 오익! 멸종 끝! 심지어 그 전문 헌터였던 그분한테 요즘에는 의뢰가 들어온답니다. 살아있는 거 한 마리만 좀 산채로 좀 어떻게 안 되겠냐고. 키워서 빨아먹는 그 곰 양식이 문제가 됐던 게 쓸개즙 빼먹는다고 곰을 우리에 가둬놓고 살아있는 곰 여기에 빨대 꽂아갖고 즙 빼먹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야. 너무 비인간적이다. 비인도적이다. 동물에게 너무 그렇다. 얘네들 설치류거든요. 아니지. 새끼를 존나 많이 낳아. 금방 커. 살아있는 놈으로 암수 안 세트죠.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운 수요를, 새로운 가치와 수요를 창출했죠. 그 다음에 저기 블루길. 저 블루길과 베스 둘 다 육식성 어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 뭐 물고기나 개구리, 붕어 이런 것들을 공격한다고 난리였는데 상류에 갔더니 지네들보다 한 사이즈 더 큰 갯깡패가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까지 어서 오고. 원래는 그 낚시꾼들이 스포츠 낚시한다고 구해와서 이제 방생하고 키우다가 이제 생태계에 혼란이 온 거였는데 우리나라엔 그보다 심한 놈이 있었던 거죠. 심지어 이 궁극의 보스는 중국인이 자기 딸내미, 임신한 딸내미 보약으로 지어주겠다고 2마리 밀수해서 약 지으려고 하다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방생해버린 바람에 미국 미시시피 강 생태계 전체를 초토화시키고 있죠. 우리나라에선 70에서 80cm라고 연구돼 있었거든. 미시시피 강에 갔더니 1m 50까지 크네. 더 무서운 거는요. 가물치는 비가 좀 많이 오는 날씨 있잖아. 육상에 나와집니다. 강에서 강을 건너갈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공포영화도 있습니다. 가물치가 주인공이. 피라니아랑 같이 넣어놨더니 피라니아를 씹어먹고 댕깁니다. 피라니아는 입이 작아갖고 가물치 방어력을 뚫지를 못해. 근데 가물치는 다 정. 이제 끝장났죠. 그리고 그 와중에 그러면은 우리나라 낚시꾼들이 왜 안 잡아먹었어요 싶잖아. 안 잡아먹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요리법과 달라. 베스나 블루길은 미국에서는 되게 맛있는 생선입니다. 쟤네들은 스테이크를 해 먹어요. 그러니까 포를 떠서 살을 포를 떠서 시즈닝 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스테이크로 구워 먹어야 되는. 근데 우리나라는 민물고기를 구워 먹냐 탕에다가 끓이냐. 근데 그러면 흙내가 나. 민물고기 특유의 흙내가 나. 그러면 탕이 맛이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먹고 그냥 스포츠 낚시로 그러니까 붕어 낚시꾼은 잡아 죽이고 베스 낚시꾼은 자꾸 풀어주고야 또 잡아야 되니까. 그 난리 치던 와중에 충청북도에서 저 베스와 블루길의
용도를 찾아냈습니다. 양념어포. 양념어포. 아구포 이런 것처럼. 육식동물이잖아. 사이즈가 나오잖아. 살밥이 두껍단 말이야. 흙냄새 따위는 양념으로 떡칠하면 돼. MSG와. 양념어포. 상품화 시켰습니다.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사람이 꼭 먹으라는 보장은 없죠. 저염으로 개발하면 개나 고양이 간식으로 쓸 수도 있잖아. 불티나게 팔린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먼저 사실 외래종이었는데 심지어 이거는 대한민국 광역지자체에서 개체수가 부족해진다고 외래종을 자체적으로 금어기를 지정하다 그도 못해서 그 원래 걔네들이 사는 모국에 가서 치어들을 수입하고 혹은 그 포란하고 있는 성체를 잡아다가 실제로 별도로 키워서 그 어린 아이들을 일부러 방생까지 시키면서 개체수 유지를 하는 외래종이 하나 있습니다. 꽃게 아니겠지? 톱날꽃게. 톱날꽃게라고. 이게 갑자기 전 세계 전국적으로 이제 이름이 난 게 원래 사실은 부산에서도 미식가들끼리만 아름아름 구해다 먹는 거였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버린 게 제주도 연안에서 톱날꽃게가 발견됐어. 외래종의 침입으로 이게 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지켜봐야 된다고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 쪽 사람들은 저거 청개인데 이미 낙동강하고 저기 용원 일대 명지 녹산 용원 일대에서 그 꽃게잡이에 한 번씩 같이 딸려오는 꽃게보다 크고 꽃게의 단맛과 킹크랩의 감칠맛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한 마리 1.5에서 2kg까지 커지는 레어템이라서 원래는 어부들끼리만 아름아름 챙겨 먹다가 맛있다고 소문나서 단골들 할 때만 비싸게 팔아먹던 것들이 이름이 났네. 젠장. 현재는 부산 청개라고 심지어 상품명까지 금어기 지정됐고요. 금지체장도 지정했고요. 금어기도 지정했고요. 좀 있으면 암기는 잡지 말자까지 나와가기. 저 포항 올라가서 그 대게 관리하는 급의 취급을 받지 않을까라는. 야, 오죽하면 치어 사다가 키운다는 건데 그거의 정체가 뭔지 알아?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코코넛 크랩입니다. 코코넛 크랩. 저기 동남아 열대지방에 가서 그 육지랑 바다 그 경계선에서 그 잡아다가 김병만이 그 쪄먹던 그 개가 개예요. 개가 톱날꽃게인데 개가 지금 부산 청개야. 그리고 들어온 지 한 10년 넘었고요. 생태계에 큰 무리는 없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적응해서 살다가 잡아먹히고 있는. 저 이탈리아의 그 지중해 청개, 블루크랩, 우리나라 수입하다고 먹잖아요. 왜? 이탈리아 애들은 그 봉골레 양식해야 되는데 이게 종류가 또 그 저기 남지중해 쪽 거랑 저기 북미 쪽의 거랑 이 종이 또 몇 가지가 있다. 그 블루크랩들도 지금 우리나라 다 수입하다가 어느 용으로 팔리고 있느냐? 간장게장집에 게가 꽃게가 아니죠, 이제. 냉동 블루크랩이. 일단 꽃게보다 싸니까. 수율이 괜찮대요, 지금 들어오고 있는 수입품이. 외래종 따위 대한민국의 환경에선 버티지 못해. 우리나라에선 존나 귀엽거나 존나 강하거나 둘 다이거나 아니면 못 살아남죠. 심지어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악마의 잡초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공무원, 면사무소에서 키워서 강에다 뿌리는 식물도 있잖아. 불의 옥잠. 딴 나라에서는 이게 호수를 뒤덮고 산소를 광합성을 못하게 빛을 가로막아서 죽음의 호수를 만든다고 악마의 잡초로 여기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씨 겨울 지났더니 또 다 얼어 죽었네. 야 새로 뿌려. 이유. 물고기들이 알 낳는 수초의 역할을 해줄 수 있고 물에 있는 중금속을 흡수해서 물을 맑게 정화시켜주는 데 적당히 예쁘기도 해. 번식력이 좋긴 한데 겨울 되면 다 얼어 죽네. 우리나라엔 그런 환경 따위 버티지 못한다 이러면서. 자, 그 뒤에 그러면 이걸 위한 노력 당연히 도덕책입니다. 읽어보고 옳은 거를 고르는데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개인이 노력해야 되느냐? 사회와 집단이 노력해야 되느냐? 국가와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느냐? 구별만 할 줄 알면 됩니다. 자, 문제